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왔습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에서 분배 정의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배 정의의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과 그리고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 그리고 존 롤스의 분배 정의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케이크 하나 있을 때 뭐 케이크든 피자든 뭐든지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인가? n분의 1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냥 딱딱 나눠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되나요? 필요에 따라 하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분배 정의 기준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명이서 나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런 것도 하면 가능하겠죠. 케이크를 칼로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최대한 정확하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분배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배워봤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것이야?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2010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끌었거든요. 자,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그런 분배 정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의란 뭘까라고 이 책을 봤을 때 정의란 딱 이런 것이구나. 그런 식의 해답을 주는 책은 아니고 정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준 책인데요. 그만큼 이 책이 유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분배 기준들은 되게 다양해요. 대표적인 것이 절대적인 평등이죠. 말 그대로 n분의 1로 분배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장점,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지요. 자,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생후 언제까지 뭐 결핵을 뭐 예방을 한다든지 결핵 백신, 뭐 폐렴 구균, 뭐 로타 바이러스, A형 간염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든 신생아에게 동등하게 분배가 되는 방식이죠. 예외가 없죠. 자, 이거 뭐다? 모든 신생아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근데 아무래도 공정하게라는 의미에서 n분의 1로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n분의 1로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n분의 1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분배 기준도 한 네 가지 볼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경우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균등 분배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에서 A랑 B랑 일하고 있어요. A는 100만큼 일했고요. B는 50만큼 일했어요. 근데 월급을 둘 다 똑같이 100만 원 받아요. 자, B는 기분 좋겠지만 A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돈을 이만큼 받나요?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구만. 에이, 적당히 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산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뭐 큰 단점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회주의 경제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은 아니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져가더라.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책임 의식이 약화된다. 에이, 어차피 받을 건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하냐? 뭐하러 내가 아끼냐? 뭐하러 내가 신경 써야 되냐? 에이,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중고 무상급식 그 옛날에 그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정치권의 이슈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국민적인 관심사였죠. 옛날에는 급식을 돈 낸 사람만 먹었어요. 신청자만 돈 낸 사람만 먹어 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급식 먹었을 때 이렇게 세대가 드러나 버리는 카드에다가 학생증 카드 바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식당 들어갈 때 찍어야지만 돈 낸 사람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급식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됐죠, 학생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어차피 돈 내고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한 해에 314억 원이다. 보편적 교육복지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 거 맞는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 많아지면은 이거 정말 괜찮은 것이냐? 결국
처리 비용도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낭비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술 안 먹는 사람도 술값 n분의 1 이거 맞냐? 뭐 아니면 뭐 상속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명 있으면은 그 자녀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상속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평등한 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반면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엔요. '내가 집안에 기여한 게 이만큼이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한 게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n분의 1로 하는 거 맞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이제 집안마다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두 번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90인 사람이랑 키가 190, 몸무게 100이에요. 키가 150, 몸무게가 40이에요. 똑같은 양의 밥을 주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밥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에 용이합니다. 왜?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별로 없죠. 덜 필요해요. 왜냐?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알아서 다 하세요라고 냅둬 버리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직접 고른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이런 식으로.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 필요하죠?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든지 뭐 뭐 아동 보육, 뭐 생활 지원, 교육비 지원, 뭐 임신 출산 관련 복지 서비스 누구한테 준다? 임신 출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에 따른 분배도 모두에게 다 줄 수가 없다는 점. 왜냐면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좀 더 해줄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더 해줄 것이냐를 가지고서도 갑론을박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뭐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준다면은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어차피 내 필요한 거를 줄 건데 내가 뭐하러 굳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복지 제도가 꼭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적절한 정도에 따라서 효율성도 제고하면서 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채워주는 것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제 일할 의욕도 생기면서 필요도 충족시켜 줄 것인가. 너무 많이 주기만 하는 것도 곤란할 수도 있고 너무 안 주는 것도 곤란하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능력에 따라 주자는 것이지요. 즉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 주자. 당연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간다? 능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능력 향상을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1년 뭐 해상 분야, 해상 풍력 분야 경력직 채용. 자, 무슨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뭐 이런 프로젝트 해본 사람, 5년 동안 이제 이거 해본 사람, 뭐 이런 학위 소지자 이런 거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아, 이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능력이 뛰어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전공 선택을 하셔야지 유리한 것은 바로 뭐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전공을 했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췄겠구나.'라는 추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능력자를 대우해 주면요. 능력자가 되고 싶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겠죠? 사회적인 아주 그런 효율성 증대할 수 있고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에게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능력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선천적인 요인, 우연적이고 자연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형성하거나 성장하는 것 자체에 개입하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리오넬 메시만큼 축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과연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결과적인 능력치가 1000과 500이라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1000 까지 능력에 가기 위해서 한 800 정도의 선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00 까지 가기 위해서 100 정도의 선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노력이라든지 효율성은 이 사람이 더 뛰어나게 발휘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A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결과를 냈죠. 그렇다는 점. 자, 이거 과연 이제 '선천적인 것에 좌우되는 이런 것이 맞냐.'라는 거. 자, 또 하나 애초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능력 자체는요.
내면에 있는 겁니다.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고 말고는 결과의 영역이죠. 쉽게 말해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 능력을 100% 똑같이 그만큼 보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능력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능력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수능이 물론 대체로 평균적인 관점에서 통계적으로는 능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학습 능력을 따라가지만은 공부한 능력과 노력을 따라가지만은 하지만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이 없죠. 당일날 컨디션 아니면 뭐 내가 공부한 게 더 나았다 덜 나았다 이런 식의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수가 있어서 애초에 '능력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라는 식의 의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오늘날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를 추구하는데 '과연 그런 능력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얼핏 보면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취지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정말 능력주의 취지대로 다뤄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 같은 거 보시면요. 축구 선수들 능력치가 숫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우리 이강인 선수 풋볼 매니저 게임 보시면은 개인기가 16, 드리블 16. 야 역시 중거리 슛도 15 씩이나 있네. 이 시야, 천재성이 18 이나 있네. 그죠? 그 외에도 정신적인 능력치, 적응력, 의리, 다재다능성, 참을성 온갖 능력치가 숫자로 표현됩니다. 아주 객관적이죠? 근데 이런 거는 게임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실제 이런 능력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안다? 사실상 그 사람이 보여준 결과를 가지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강인 선수가 이 게임상에서 유효 슈팅률이 이만큼이고 패스 성공률이 이만큼이더라. 이걸 가지고서 패스 성공률 가지고서 패스와 관련된 능력치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뭐다? 능력주의는 성과를 따라갑니다. 성과가 뭐죠? 말 그대로 보여준 결과예요. 보여준 결과가 더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측정, 평가가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득점왕 누구한테 주나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사람. 누가 가장 많은 골을 넣는지는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결과로 딱 나오니까. 자, 장학금을 줍시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A 플러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딱 봐도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평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서 동기부여하기가 좋다. '아 이번 시험은 내가 성적을 90 점을 목표로 해야지.' 자 이번 시험 성적을 잘 봐야지랑 이번 시험에 90점 맞아야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잘 봐야지라는 어물쩡한 대충 그런 두루뭉술한 목표를 가진 것과 특정한 점수를 목표로 가진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하셔야지 더 좋은 성취를 내기에도 좋다는 것이지요. 생산성이 촉진된다. 자, 오늘은 이만큼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이만큼까지 하고 자자. 이것만 하고 딱 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하려고 열심히 딱 하고 자겠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서로 다른 업적들 사이에서 양적 질적 비교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축구계에서도요. 남자 축구, 여자 축구가 받는 돈이 다르거든요. 테니스계에서도요. 남자 테니스와 여자 테니스가 같은 상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맞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봅시다. 축구계 1 인자가 받는 돈과 테니스계 1 인자가 받는 돈과 축구계 1 인자, 배구계 1 인자, 핸드볼 1 인자, 수영 1 인자 분야가 저마다 다르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덜 받아요. 근데 그것이 맞냐? 어느 쪽에서 더 잘한 게 더 좋은 거야? 몰라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들은요. 양적 질적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시청자 수? 이것도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벌어들이는 광고비 효과? 이것도 그냥 그중에 하나의 기준일 뿐인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지?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뭐다? 중요한 것이 결과다 보니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열 경쟁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능 뭡니까? 결국에는 결과잖아요. 수능이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앞서기 위해서 내가 한 등급이라도 더 높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절대평가는 달리 상대평가는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얼만큼 더 해야 남보다 더 잘하죠? 몰라요. 남보다 더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다들 높이 가려고만 하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굉장히 비판하겠네요. 자, "대한민국은 필요하다. 평생 과열 경쟁에 태어나서부터 경쟁, 학창 시절에도 경쟁, 직장인 가서도 경쟁, 애 키울 때도 경쟁, 다 경쟁, 죽을 때까지 경쟁." 디지털 감박과 여러분 SNS 하잖아요. 이제 이제 SNS 하다 보면은 남들하고 막 비교하게 돼요. 사실 그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라오는 건데 '야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까? 뭐만 하면 호텔 가서 이제 놀고 막 해외여행 밥 먹듯이 가고 저런 거 몰고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거 과연 맞냐?'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으로 본 네 가지가 우리 분배 정의를 다루는 우리 기본적인 네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이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뭐 이제 뭐 학급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네 가지가 보통 많이 언급이 되고요. 자, 이 네 가지에 이어서 특정 사상가들이 어떻게 주장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구다? 마르크스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르크스 뭐라 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선요, 생산 수단을 소유한 너무 시뻘건색이라서 이거 색칠이 안 되는구만. 자,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부르주아, 자본가가 없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죠. 생산 수단을 그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 사사롭게 그들만 가지고 있죠. 계급적인 사회 관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게 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장, 토지, 뭐 그런 이제 기계 같은 것들,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야 된다. 특정한 인간들만 그런 걸 소유하니까 계급적인 지배와 이제 피지배 관계가 생기는 거다. 분업을 철폐하고 즉 manufacture의 공장제 그런 방식의 이제 분업을 철폐하는 것이죠.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계급 및 국가가 소멸된 바로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와 보편적 교류와 집단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지문 한번 볼게요. 공산주의자들이 당면한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전복,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정치 권력 획득이다. 공산주의를 잘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소유 철폐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철폐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가 그것이다. 즉, 공장 같은 것들을 특정인들만 소유하니까 이런 그 착취가 생기는 것이니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공공 소유, 우리 모두의 소유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특정인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두의 것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가 되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즉, 일합니다. 열심히 해요. 뭐만큼?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 어차피 생산수단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화 서비스는 특권이나 부가 아닌 능력과 필요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착취, 소외,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장애물을 극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내가 꼭 이만큼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많이 많이 가져가야 돼. 이런 식의 그런 환상, 이거 버리자는 것이죠. 공산 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증가되고 집단적 부가 풍요로워진다.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 마르크스 얘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다뤘거든요. 오늘은 존 롤스의 얘기를 다루는 것을 좀 더 주요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주요 있게? 주요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롤스는요. 자, 미국에서 태어난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롤스 이전에 비해서 롤스 이후에 정치 철학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1971년에 쓴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어떤 특정한 이론,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향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의론 말고도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이란 책을 썼는데 자 우리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단계에서는 요 세 가지 책 내용이 이제 메인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 요 나머지 책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른 이제 단원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윤리에 기본적으로 칸트와 공리주의가 있다. 정치 사회 사상에서는 롤스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 정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탄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미국 사회, 자, 이 책 1971년에 썼었죠. 그 전 이야기 한번 볼게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물건이 안 사니까, 물건 안 사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노동자를 해고해야 됩니다. 노동자를 해고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물건 안 사. 안 사니까 생산력이 또 이런 식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과 더불어서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써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요. 후보댐 건설 등등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면은 노동자들에게 어쨌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생기네요. 돈이 없었다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필품 등등 뭔가를 사겠네요. 자,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제가 어려우면요. 알아서 해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자유지상주의 경제학 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역할을 해야 돼요.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절대적 평등을 원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뭔가 조치를 취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자, 또 이런 사회였습니다. 자, 1800년대 중반부터 특히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그런 60년대에 있었던 노예 해방 선언이라든지 그런 여러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우리 그 나중에 또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 좀 더 볼 것인데 흑인용 좌석, 백인용 좌석, 그 백인용 좌석에 흑인이 앉으면요 불법이에요. 몇몇 주에서는 흑인용 음수대, 백인용 음수대, 물도 같이 마시면 안 돼. 흑인용 초등학교, 백인용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관습적으로도 있었던 시대. 이거 안 된다.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지 마라. 라고 했었던 흑인 민권 운동이 196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멜컴 X 등등 있었죠. 그죠? 그 외에도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절하라는 식의 움직임이 1900년대 초반에 있었다. 이 뭔 소리다?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아니다. 이젠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은요, 1960년대에 대통령했었죠. 이제 뭐 흑인들 이제 공평한 그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하고요.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제 뭐다 위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 미국은 이제 위대한 사회 할 거니까 빈곤과 그런 것들과 이제 전쟁할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의료적인 조치들을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던 사람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목소리, 소수자들의 그런 문제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 정치 철학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리주의. 여러분 아시는 공리주의 뭐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뭐 이제 뭐 시즈웨 이런 식의 여러 공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단점 반직관성이거든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도출한 그 결론이 반직관적.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자, 원래 공리주의 취지가 뭐였냐면요. 자, 영국의 자,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둘 다 영국인이죠. 그죠? 잉글랜드 사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 사회에서
왕과 귀족, 소수 인간들이 다수 인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도였어요. 근데 공리주의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또 쾌락과 고통이잖아요. 누군가의 쾌락과 고통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왕의 쾌락과 고통도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관점에서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해라.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리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공격하던 "야 다수를 위해서 해야지 소수만 위해서 하면 되겠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원래 공리주의가. 다수를 억압하는 소수를 비판하는 급진적 해결책을 제시했던 그런 앞서가는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정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소수가 문제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정치했더니 소수를 버리게 되는 억압받는 소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억압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리주의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 최대가 최대 행복인데 너네가 좀 희생해라. 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너네 소수가 좀 희생해라." 심지어 소수자들의 권리마저도 희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애초에 공리주의는요. 결과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이제 지켜줘야 될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자유나 그런 것들을 왜 보호하죠? 그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그래서 이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길거리 노숙자들 있잖아요. 거지들을 구빈원에다 몰아 넣어라. 왜? 동정심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거지들 노숙자들 보면요. "아유 거지들 노숙자들."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요. 고통을 불러일으켰네요. 동정심 많은 사람이 노숙자들 거지들 보잖아요. '아유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는 고통이 마음속에 생겼네요. 동정심이 많든 적든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길거리 보이지 않게 몰아 넣어야 돼요.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막 그런 장면들처럼. 자 우리 88 서울 올림픽 자 올림픽 자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무궁무진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 이제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과시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 올림픽 열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손님들 올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 기자들도 오고 다 할 거예요. 서울에 저 달동네 저거 거지도 있고 "안 된다 이거. 야 쟤네 다 야 싹 밀어버려." 한이 뒤에 감춰진 상계동의 아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너네들이 희생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런 식의 문제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존 롤스는 정의론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의론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하도 유명해 가지고 자주 인용되죠.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회 이론이 아무리 깔끔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라는 명목으로 또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은 아무리 사회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뺏을 수가 없다. 공리주의적인 의미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 굿, 자 이익을 말하는 거죠.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자유는 불가침하니까.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 논리는 이런 식의 취약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정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 공리주의 말고도 직관주의가 있는데요. 자, 직관주의는 뭐다? 자, 어떤 분배가 좋은 분배인가요? 능력에 따라서. 왜요? 그냥 그게 좋은 분배니까. 어떤 분배해야 되나요? 노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균등 분배. 이런 식으로 직관주의는요. 어떤 특정한 분배 기준이 옳다는 것을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옳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적인 근데 문제는 뭐다? 그중에서 뭐가 우선적인 정의인데 야 능력으로 해야 돼, 균등 분배해야 돼. 충돌할 수 있잖아요. 뭘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되는지 명확한 철학적인 기준 그런 근거가 부족해요. 자 임금 자 월급을 줘야겠죠. 세금 걷어야죠. 처벌해야죠. 기술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책임, 작업의 위험성 뭐에 따라서 줘야 되나요? 몰라요. 그냥 제시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사회가 불평등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소수자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불평등하다는 결과가 딱히 정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 또 그 디트로이트의 할렘가가 있죠. 그죠? 저 멀리 마천루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제 그 빈민 이제 이런 도시가 있는 거죠. 사실 화질도 흐려. 반면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베벌리 힐스 부유한 동네죠. 여러분 이 집들 모양만 봐도 무질서하게 지어진 집들과 딱딱 길에 맞게 지어진 집들. 나무도 이제 곳곳에 탁탁 있죠. 이런 식으로. 공원도 조성이 돼 있죠. 이 빈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이 불평등은요. 개인이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 임의적이고 부당한 차이들로 인해서 불이익당하거나 혜택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그건 뭐다? 공정하지가 않다. 내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냐, 태어났을 때 집안의 재력과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 천차만별이거든요. 문제는 뭐죠? 그런 맹목적인 운수, 브루트 럭회 이런 것에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좌우돼요. 어떤 집안, 어떤 인종,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어떤 장애, 어떤 재능, 어떤 성별을 타고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너무 달라집니다. 이거 맞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빈부격차가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운빨의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이냐? 심지어 그것 때문에 권리 향유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좋게 태어나 가지고요. 자유를 더 많이 누려요. 안 좋게 태어나 가지고요. 자유를 별로 못 누려요. 대표적으로 예시가 나오는 게 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 다 영어예요. 근데 나는 이민자 2 세라서 영어를 할 줄 몰라요.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식 도대체 이 사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이 뭘까? 공리주의는 아니었어요. 소수자 억압하는 논리가 되잖아요.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직관주의. 자, 능력이다. 뭐 이제 성과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건 근거가 없잖아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원칙은요. 자연적 우연성에 좌우되지 않아야 돼요. 내 개인적인 편견, 내 경험, 내 입장,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러한 우연성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 공평무사한 원칙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건 또 숨어 있는데 자본주의 미국 상황에 부합할 것이고요. 또 하나, 칸트 의무론 윤리를 정치 철학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자, 칸트 인간성의 정식 뭐였죠? 모든 인간의 권리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이었잖아요. 인간을 단순히 물건 취급할 수가 없다. 인간을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개인에게는 존엄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직관주의식으로요. 이거 해라. 라는 식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그런 정의의 원칙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만든 정의관이라면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한 일이다. 사회계약론자들 있었잖아요. 그들 목적이 뭐였죠? 그들 무슨 말 하는 거였죠? 국가의 권위는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정당하다. 이 아이디어를 써먹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채택해야 될 분배 정의의 원칙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론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공정한 계약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사회계약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절차를 제시하고요. 즉, 원칙 자체를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만드는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게 합의된 원칙이라면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특정 결과를 먼저 제시하지 않겠다. 나는 단지 원칙만 제시할 뿐이다. 그런 공정한 규칙과 공정한 룰만 제시하면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거 아니겠는가? 자, 축구 경기를 합니다. 공정한 룰에 따라 축구 경기 했어요. 한 팀이 이겼습니다. 문제 없죠? 공정하지 않은 축구 경기 했을 때 우리가 열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뭐다?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자, 이때 사회계약론은요, 당연히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적 합의.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추상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의 사회 계약론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계약을 할 때 원래 사회 계약론자들은요. 자연 상태를 제시했잖아요. 홉스 뭐라 했었나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니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로크,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루소, 자연 상태는 괜찮은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계약해야 된다. 자, 근데 롤즈는요, 자연 상태를 고지고대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변형된 형태로 제시합니다. 왜? 자연 상태는 최초의 평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는요, 더 힘세게 태어난 놈, 더 약하게 태어난 놈, 더 지능이 높은 놈, 지능이 낮은 놈, 사회적인 인맥이 많은 놈, 인맥이 적은 놈, 좋은 땅에서 태어난 놈, 안 좋은 땅에서 태어난 놈, 이런 식으로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협상력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사회 계약을 하려고 보는데 개인이 힘쓴 놈이 더 유리하게 계약할 거 아닙니까? 쪽수가 많은 쪽이 좀 더 유리하게 계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수자는 불리한 계약해야 돼요. 선천적인 재능, 최초의 자원 혹은 순수한 신체적인 힘 등 불공정한 계약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자연 상태 아닙니다. 아주 다른 제안을 해야 돼요. 바로 뭐다? 첫 번째,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서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이타주의적으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떤 계약을 해야지 좋은 인생이 될 것이냐. 어떤 계약을 해야지 내가 정의를 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동정심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절한 부족 상태, 재화가 넘치지 않고 없지도 않은 적절한 부족 상태의 이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은요. 무지의 장막을 썼어요. 이거 핵심. 롤즈 이론에서 이거 완전 핵심입니다. 가장 독창적인 부분인데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 즉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자, 자연 상태, 협상력의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자연 상태대로 계약하면 안 돼요. 힘센 놈은 힘센 놈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고 싶어요. 백인이면은 백인에게 유리한 계약, 흑인이면은 흑인에게 유리한 계약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자? 모른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몰라요. 나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즉 내 사회적인 배경, 내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내 소질, 내 능력, 내 지능, 내 체력, 심리적 성향, 성별, 장애 등등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잘 차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러면은 축구 선수가 돈을 잘 버는 사회를 만들고 싶죠? 반대로 내가 계산을 잘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죠? 이런 식으로 나의 특수한 걸 알고 있으면요. 나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고 싶어요.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편향되고 왜곡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지의 벨이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내가 여성일지 장애인일지 노인일지 어린이 어떤 뭐 인종일지 뭐 내가 장애 뭐 내가 뭐 돈이 많을지 적을지 내가 여성일지 남성일지 내가 어떤 인종 어떤 언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났다고 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어떻게 날 태어날지 모르고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사항.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장막은요. 나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심리학, 사회학, 과학 등등은 알아야 돼요. 즉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 심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지식도 없으면 이거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 인간 사회에 걸맞는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것은 알지만 특수한 것은 모른다라는 거. 자,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자, 가치관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도예요. 아니면 내가 이슬람교도예요. 내가 기독교도예요. 내가 무신론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유리한 계약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조차도 몰라야 돼요.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떤 성별, 어떤 능력, 어떤 인종, 어떤 언어, 운이잖아요. 그런 운적인 요소, 우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은 몰라요. 그런데 인류의 사정은 알아요. 나의 특수한 것은 몰라요. 인간 사회 전체의 것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백인이 몇 퍼센트냐, 흑인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거 몰라야겠죠? 왜냐? 백인이 70%라고 하면은 나는 백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겠는데? 백인한테 유리한 정책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몰라요. 인간 사회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합리적인 자기 이익으로 인정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요. 이타적으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위해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죠? 여자로 태어날지, 흑인으로 태어날지, 백인으로 태어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돈 많을지 적을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기적인 방식, 나의 합리성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위해서 계약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검토하는 것이네요. 즉, 역할 채택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면, 내가 만약에 저렇게 태어나면 타인의 선을 내 자신의 것처럼 고려하고요. 각자에게 평등한 고려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차이점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이 합리적이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논의를 수긍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간들은 모두 달라요. 그런데 원초적인 입장에선요. 무지의 장막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므로 모두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100명이 계약하든 1000명이 계약하든 만 명이 계약하든
다 상관없어요. 결국은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차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 그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이냐, 어떤 사회계약할 것이냐, 도박을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소수에게 부의 거의 전부 다를 몰빵합시다. 나머지는 뭐 가난하게 살든지 말든지 20대 80으로 합시다. 자, 20%의 사람이 80%를 가져가고요. 80%의 사람이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운빨에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롤스가 보기엔요. 내 기본 권리가 침해받을 확률에 대한 정보까지 차단되기 때문에, 즉 만약에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기본적인 인권도 누릴 수 없는 나치 체제에서 태어났다고 봅시다. 우리 나치 히틀러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들은 사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임소설 강제를 시켜야 되고요. 안락사 시켜버려야 됩니다. 어? 내가 그런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최소 극대화 전략이다. 즉, 내가 운 좋게 좋은 위치에서 태어나면 좋겠죠. 좋은 집안, 좋은 인종, 좋은 건강 상태, 좋은 유전자 이런 거 가지면 좋겠죠. 근데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최악의 위치에 처했을 경우 얻게 되는 것을 최대화하자. 즉, 불리한 여건에서 태어났을 때에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인간들의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인 입장에서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 한 번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리셋할 수 없어요. 괜히 이거 전략을 잘못 골랐다가 내가 정말 불리한 걸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안전을 추구할 것이다. 자, 사회 1, 2, 3번이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자라면요. 사회 2번을 고르겠죠. 왜? 합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 맥시민 전략, 최소 극대화 전략은요. 가장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가장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 3번을 고를 것이다. 근데 합이 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도박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가장 불리할 때 가장 적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반성적 평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즉,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평형의 상태에 도달한다. 이런 결론에 갈 것이다. 이런 결론에서 안정적인 얘기가 도출될 것이다. 그 결과가 뭘까요? 자, 그런 원칙은요. 일단 일반적이어야 되죠. 보편적입니다. 어떤 사회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지성 모두가 알고 있어야겠죠? 상충하는 요구들의 서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성, 더 이상의 고차적인 기준이 없다. 자,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정의의 원칙, 1원칙과 2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민 불복종에서 또 나오고요. 해외 원조에서 또 나오고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요거는 귀에 딱지가 않치도록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자, 인간은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권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거 침해할 수 없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즉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이죠. 이 말 자주 나오죠. 두 번째,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 요약하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원칙들 보시면요. 항상 원칙이 여러 개가 나오면요. 원칙들끼리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선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골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뭘 먼저 골라야 되지? 우선성의 기준.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적인지를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바로 뭐다? 우선성 규칙이다. 제1 우선성 규칙, 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들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자, 자유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 때문에 제한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자유는 자유끼리만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무조건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고요. 자유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차적 서열, 서열적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 서열상 자유가 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2 우선성 규칙,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 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된다. 즉, 이득 총량의 극대 원칙, 이거 뭐죠? 이거功利주의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요, 정의의 제2 원칙보다는 밀린다는 것이에요.功利주의보다 중요한 게 뭐다? 제2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근데 그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기회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자, 과도한 저축률,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네요. 빈부격차, 노고를 치는 사람들, 더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자, 이거 이제 이따가 차등의 원칙 때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뭐다? 1, 2 원칙이 있었잖아요. 우선성의 순서, 즉 뭐가 더 먼저다? 제1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1번,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2번, 그 다음이 차등의 원칙이 3번이 되겠습니다. 1, 3, 2가 되겠네요. 하나씩 봅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부터 볼게요. 자, 우리 롤즈의 원칙은요, 두 가지였다고 했잖아요. 제1 원칙과 제2 원칙. 제1 원칙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의 핵심입니다. 무슨 평등? 자유의 평등. 모든 사람은 다요. 어떤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나도, 너도,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인도,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어떤 능력, 어떤 유전자, 어떤 다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해요. 인권을 가지고 있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 정치 철학을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아무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침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들이대도 자유를 다른 것 때문에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단, 아까 봤던 우선성의 규칙에 의해서 자유는 오직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유에 대한 관용은 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아요. 뭔 소리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취향을 가지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지는 관용에 따라서 존중받아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요. 관용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할 수가 있겠죠. 자, 자유는 오로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한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자유인 것이죠.
제1원칙에 포함되는 기본적 자유는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동일한 자유나 상이한 기본적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고 하나의 자유 체계를 최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동일했던 게 제1원칙이었죠? 제2원칙은요, 불평등이에요. 모든 인간은 불평등할 수 있다. 자, 1원칙은 자유와 인권이란 측면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했잖아요. 제2원칙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르다. 그건 맞지 않냐. 능력이 다르죠. 재능이 다르죠. 노력이 다르죠. 필요가 다르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버는 돈이 달라요. 사회적인 명성이 달라요. 인망과 모든 결과가 달라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경쟁에 따라서 더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해지고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 없어요. 즉 불평등은 가능하다. 대신에 모든 불평등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 기억 니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불평등 인정이고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불평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지만 불평등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 수혜자가 뭔가요? The least advantaged 뭔 소리다? 좋은 출발점, 이득 이런 것들이 가장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한 집안, 불리한 인종, 불리한 문화, 불리한 언어, 불리한 신체적인 특징, 장애라든지 뭐 재능, 성별, 권리를 누리고 싶은데 소수자예요. 유리한 여건이 없어요. 유리한 여건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만은 최소 수혜자보다 가장 불리한 여건, 가장 안 좋은 여건, 가장 안 좋은 스타트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구로 비유하면 3루에서 출발해요. 어떤 사람들은 2루에서 출발해요. 어떤 사람들은 1루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홈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경기장 입장도 못 했어요. 자, 경제적으로 불평등 가능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 타고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없네요. 당연히 많이 타고난 사람이 많이 노력함으로써 이만큼의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덜 타고났으면 잠재력이 이만큼이죠? 가장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불평등 인정하지만 대신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일부 떼 가지고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좋게 태어난 사람들, 너네가 돈 많이 버는 거 인정한다. 너네가 유리한 여건을 잘 활용해라. 좋게 태어난 거 잘 써먹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인정해주겠다. 대신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것은 그 유리한 분배가 결코 너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벌어들인 추가적인 이득의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 수혜자들,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평등한 요건이 초래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 재분배가 정당화됩니다. 세금을 돈을 자 유리하게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서 좀 걷어가서 재분배, 불리한 여건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꼭 돈을 거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수자 우대 할당 정책,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에 지역균형 할당제 있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대학교에 그런 할당제가 없으면요. 당연히 유리한 집안, 유리한 환경인 사람들이 유명한 학원가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몰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원가가 없이 그냥 불리한 뭐 이제 저기 멀리 어디 그런 열악한 환경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당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기본소득, 뭐 피고용인 자기소유권, 기초자금 공여, 주부에 대한 급여, 보상적 교육 등등 좀 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즉 불리한 여건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유리한 여건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도 쪼끔이라도 더 보정해 주자. 쪼끔이라도 더 배분해 주자는 것이고요. 자, 이 가능한 이유는 뭐다? 천부적 재능의 분배가 공동의 자산이라 그래요. 자,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리오넬 메시의 축구 재능은요. 메시한테 있죠.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공학적인 재능은 일론 머스크에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재능 자체를 나눌 수는 없어요. 자, 이제부터 리오넬 메시의 축구 재능을 전 세계 인구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거 뭐 불가능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못 해요. 그거 말고 그 축구 재능이 메시에게 몰빵돼 있는 거. 그 공학적인 재능이, 그 지식적인 재능이, 그 정치적인 재능이, 그 인맥이 특정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인 분배의 공동 자산이다. 재능의 분배, 재능의 분포가 공동 자산이에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록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해 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 구조의 목표를 변형시킴으로써 총체적 제도 체제가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이나 기술 지배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n분의 1로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불평등 인정한다 했어요. 대신에 불평등한 결과의 일부를 떼가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보정해 주는 것이죠.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자, 좋은 집안, 좋은 능력, 좋은 유전자, 이거 운이잖아요. 이걸로 그래 너의 행운을 누려라. 대신에 일부는 떼가겠다는 거죠. 왜? 그 행운은 전적으로 네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좋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선보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자,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흑인 농구 선수였잖아요. 뛰어난 신체적 능력 가지고 있었죠? 20세기에 농구가 스포츠로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통로였어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서 1800년대 중반 미국 남부 버지니아 농장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신체적인 기능이 좋은 흑인 노예였던 것입니다. 뭔 소리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요. 내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도 있어야 돼요. 즉 뭐다? 이 불평등한 결과 전부 다 나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훈련과 교육비를 잘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된다. 왜? 재능의 분배는 전부 다 네 거가 아니니까.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치 철학이다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대된 복지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봤었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그런 이제 위대한 사회라든지 이제 뭐 그런 그 뉴딜 정책이라든지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치 철학 이론이었다라는 점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물론 롤스 본인은 "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아니야. 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야."라고 주장하지만은 뭐 이것까지 보기엔 좀 너무 깊은 내용이라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은요. 공정한 기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그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 즉 예를 들어 서울대 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흑인이라서 서울대 가지 마라. 전라도 출신 서울대 가지 마라. 강원도 출신 서울대 가지 마라. 이런 거 아니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불평등한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 니은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짧게 설명하고요.
이게 아주 그 논쟁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 롤스의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로널드 드워킨이나 레머 같은 사람들이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뭐 기초자금 공여 사회에 부유세를 2% 걷어요. 즉 부자들에게 2% 세금 걷습니다. 왜? 부자들의 그 부유한 결과 자체가 천부적 자산인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더 좋게 태어나서 돈은 또 훨씬 많이 번 거죠. 이렇게 거둔 세금, 자, 2%만 걷어가지고 어디다 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8만 달러 지급하자. 자,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이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가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자,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뭐 쿠폰 자본주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게 뭡니까? 최소 수혜자, 가장 불리하게 태어났어도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그다음 뭐 보상적 교육,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집안 사람들은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과외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릴 수가 없죠. 이걸 누가 하자? 국가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보상적으로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 뭐 미국에서 백인 아동과 흑인 아동 간의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평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흑인 아동 1인당 백인 아동에 비해 10배의 돈을 지출해야 된다. 뭐다? 불리한 여건의 아이들에겐요. 국가가 더 많은 교육비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불리하게 태어난 여건을 보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대로 "야 니들이 알아서 경쟁해. 야 냅둬 그냥. 알아서 다 해." 이러면요.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누구는 3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1루에서 태어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요. 뭐 평등주의적 경제 기획자, 뭐 이제 뭐 어떤 뭐 사회 뭐 경제 인구학적인 여건을 한번 고려해 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깊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이런 공정한 여건에서, 자, 결론을 딱 낸 게 아니었죠? 자, 우리 무슨 정의의 원칙을 할지 결론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쓰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런 정의의 원칙이 나왔어요. 1원칙, 2원칙, 기억, 니은,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등의 원칙. 이런 식으로 사회가 움직인다면 뭐가 된다?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표현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사회. 누가 이제 뭐 이렇게 하자. 누군가의 자유적인 의지. 아니요. 공통의 정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뭐다? Well ordered society. 질서 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대한 이론가는 많은 반론들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대이론가인 만큼 온갖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유주의적 가정에 대한 비판. 아니, 정의의 원칙을 자유주의적으로 만든다고? 아니, 무죄 베일로서 개인의 특성을 제거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 정말 그런 개인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어? 그런 식으로 도출한 것이 과연 적절할까? 공동체주의자 혹은 공화주의자들의 비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고요. 뭐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차등의 원칙에 대한 비판. 결국에는 차등의 원칙이 부자들 세금 걷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쓰자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 재능이 내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건데 이걸 왜 가져가냐? 맘대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 자유지상주의자들 다음 시간에 볼 로버트 노직이 되겠고요. 자, 마르크스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어쨌든 제2 원칙 보면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 놨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았던 롤즈의 이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생소한 용어들 많고 '뭐라는 거야 이거. 뭐 원초적 이거 뭐라 무지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체계를 딱 이해하고 나면요.
머리가 확 트이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체계를 한번 딱 잡으면요. 이후에 시민 불복종, 해외 원조 등등을 줄줄이 사탕으로 쫙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노직할 때 또 나오고 왈조할 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